마님, 이 집의 빚이 이미 싼 50섬을 넘었습니다. 선산을 내어주시면 빈 문서를 모두 불태워드리겠습니다. 무슨 주제에 나서는 것이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열을 드리겠습니다. 판석이 씩 웃으며 대문을 나선 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머슴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열흘 안에 고을 최고의 부자를 어떻게 맨손으로 무너뜨렸을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안부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의 야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 봄이 오기 직전의 2월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솜처럼 낮게 깔려 있었고 논두렁 사이로 아직 채 녹지 않은 서리빨이 허옇게 남아 있었죠. 멀리 북쪽산 능선에는 앙상한 참나무들이 겨울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개도 처마 밑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른 봄 냉기처럼 이 고을에는 유독 한 사내의 그림자가 차갑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판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6살, 배는 밥상처럼 불룩하고 눈두덩은 두꺼운 메기 같은 사내였습니다. 목소리는 기름기가 흘렀고 웃을 때면 어금니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그는 고을에서 논 300마지기와 기와집 2채, 미곡 창고 4을 가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장날이면 그의 하인들이 먼저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마음속 깊이 걸려있는 가시가 하나 있었죠. 족보였습니다. 판석의 아버지는 원래 성주 장날에서 엿을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흉년에 곡식을 매점해 돈을 불리고 판석은 그 돈을 다시 2배, 3배로 불렸습니다. 재산은 쌓였지만 양반집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 잔칫집에서 윗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순간들, 그 하나하나가 판석의 마음 어딘가에 쌓이고 쌓여 고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판석은 돈 300냥을 들여 안동 최씨 문중의 먼 지파의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족보를 샀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판석은 애써 귀를 닫았습니다. 돈으로 산 양반이라는 사실이 그의 속을 매일 밤 좀먹었고 그 열등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한 방식으로 밖을 향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고을 북쪽 학이 날개를 펴는 형상의 봉우리 아래에 안동 윤씨 문중의 선산이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그 산은 능선이 완만하고 기슭 쪽으로 작은 샘이 흘러내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반년 전 판석은 풍수를 보는 자를 불러 그 산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산을 한 바퀴 돌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터는 3대를 지나면 정승이 나올 자리입니다. 땅의 기운이 아직 잠들어 있으니 이 산의 주인이 바뀌어야 비로소 기운이 깨어날 것이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판석의 머릿속에서 박힌 못처럼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승이 나올 자리. 그 말을 들은 날 밤 판석은 밥도 반밖에 못 먹고 골방에 앉아 혼자 그 산의 지형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정승은커녕 그 산의 선조의 묘를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비로소 진짜 양반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판석은 그 선산을 차지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선산의 주인이 윤씨 부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윤씨였으나 고을 사람들은 다들 그를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32살 남편인 이참봉이 2년 전 폐병으로 세상을 뜬 뒤로 부인은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우물물을 길어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마당에 봉숭아 모종을 심고 저물녘에는 배를 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부인을 두고 살림은 어렵지만 눈빛은 여느 양반댁 마님 못지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을 무너뜨리려는 손길이 서서히 뻗쳐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석이 보낸 하인 하나가 와서는 선산 땅 일부를 팔면 빈 문서를 없애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새벽에 누군가 담장 밖에서 돌멩이를 던졌고 장독대 항아리 2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 사이로 된장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부인은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의 자세였죠. 그 다음 차례는 우물이었습니다. 아침에 두레박을 내려보냈더니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건져 올려보니 집 뭉치와 오물덩이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가슴을 쥐고 방에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시어머니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이 되면 마루 끝에 나와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을수록 더 흘러나왔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과 힘이 없는 과부가 고을 최고의 부자에게 대놓고 맞설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28살에 등짝이 넓고 손마디가 굵어 논두렁일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웃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허겁지겁 먹지 않고 느리고 정확하게 먹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힘센 머슴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칠성은 사랑채 구석의 작은 방에서 지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새벽까지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인이 시어머니 약을 다리러 나오다가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에 무언가를 들고 천천히 읽고 있었습니다.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을 읽고 멈추고 눈을 감고 다시 읽는 모습이었죠. 부인은 그것이 책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 외양간 앞에서 쇠스랑을 손질하고 있을 때 부인이 곁을 지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칠성아, 어젯밤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느냐? 칠성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 뒤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잠시 뒤 그는 아주 평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 글씨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에 쓸 이름이나 숫자 정도는 적을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물녘 칠성이 광에서 나무를 패다가 잠깐 멈추는 순간 부인은 멀리서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끼를 잡은 채 허공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나무를 패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고 슬프지만 단단한 눈이었죠.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켠에서 묘한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머슴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바로 그날 최 판석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판석은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허리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하인 셋을 거느리고 손에는 두꺼운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빽빽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부인은 문간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세 걸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판석에게서는 기름기 많은 음식 냄새와 비릿한 술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부인은 표정을 굳혔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판석은 문서를 내밀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집의 빚이 이미 쌀 50섬을 넘었습니다. 선산을 내어주시면 빈 문서를 모두 불태워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마님께서 직접 내 곁에 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님과 마님이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나직했지만 그 속에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부인은 두 손을 앞에서 꼭 맞잡아 그 떨림을 숨겼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치아를 깨물어 참았습니다. 그 순간 부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면 이 집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성이 광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한복판에 조용히 서서 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손은 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린 채였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있었습니다. 판석의 하인 셋이 칠성을 힐끗 보았지만 칠성의 눈빛이 워낙 잠잠하고 깊어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다가 결국 그냥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판석은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나서는 것이냐? 칠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로 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닙니다. 부인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을 풀면서 판석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판석은 씩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여유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마당을 나가며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열을 드리겠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칠성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담장 넘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집단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검을 꺼냈습니다. 칼집은 오래된 가죽으로 쌓여 있었고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집을 풀어보면 칼날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낡은 헝겊으로 칼날을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동작이 반복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꺼놓고 살았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불씨 하나가 바람을 만나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할 때의 그 느낌이었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머슴의 몸속에 어떤 불씨가 숨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 불씨가 열흘 안에 어떤 불길이 될지를요. 판석이 대문을 나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처럼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칠성은 외양간에도 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뒷산 기슭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칠성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속에 기와지붕들이 낮게 잠들어 있었고 그 가운데 유독 크고 반듯한 기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석의 집이었습니다. 뒤란에 미곡 창고가 줄지어 서 있었고 대문 앞에는 하인들이 벌써 빗자루를 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크고 묵직한 집이 마치 고을 위에 납처럼 올라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게에 눌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죠. 칠성은 오랫동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무언가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요. 이윽고 칠성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웃음이라 하기엔 너무 가늘고 결심이라 하기엔 너무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칠성의 계획은 그 순간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은 부인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마루 아래 섬돌에 선 채로 부인과 눈을 맞추지 않고 마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사흘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인은 잠시 손에 들고 있던 다듬이 빵망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칠성은 그제서야 부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이 지나기 전에 최 판석이 이 마당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부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 말이 허세인지 진심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눈빛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잠시 칠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허락인지 믿음인지 부인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향한 첫 번째 곳은 장터 안쪽 낡은 대장간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녹그릇을 만드는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봉출이었는데 손재주가 워낙 뛰어나 고을에서 제일 가는 솜씨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출은 3년 전 판석에게 빚을 지고 논 2마지기를 빼앗긴 이후로 대장간 안에 틀어박혀 바깥 일에는 좀처럼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로 앞에서 쇠를 두드리면서도 눈빛은 늘 허공을 향해 있었죠. 칠성은 봉출의 대장간 앞에 서서 들어서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쇠로 두꺼비 20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크기는 주먹만 하게, 무게는 황금덩이 흉내를 낼 만큼 묵직하게, 그리고 겉에 수은을 바른 뒤 금가루를 얇게 입혀 주십시오. 봉출은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칠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최 판석에게 쓸 것입니다. 봉출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가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화로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잠시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집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승낙의 표시였습니다. 다음으로 칠성이 찾아간 곳은 고을 어기 논길 옆 오두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장농 서너시 모여 살고 있었는데 모두 판석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의 논에서 쥐꼬리만 한 삭을 받고 일하는 처지였습니다. 쌍돌이 형제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형은 42살, 아우는 38살로 둘 다 판석에게 집까지 잡힌 처지였습니다. 칠성이 찾아왔을 때 형 쌍돌이는 마침 뒷마당에서 새끼줄을 꼬고 있었습니다. 칠성을 보자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좋을 게 없는 삶이 만들어낸 눈빛이었죠. 그러나 칠성이 자리에 앉아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칠성은 말했습니다. 이래 뒤 밤에 윤씨 선산 기슭을 10바퀴 돌아야 한다고. 상복을 입고 소리 없이 걸으면서 가끔씩 여우 우는 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쌍돌이 형이 새끼줄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칠성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석이 그 산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아간 여러분의 땅 문서가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두막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아우를 보았고 아우가 형을 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해봅시다. 형이 그 말을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칠성이 돌아왔을 때 그의 등에는 작은 보따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출이 만든 노쇠 두꺼비 2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꺼비들의 등에는 얇은 금빛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칠성은 하나를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두꺼비의 표면은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무게감, 빛깔, 손에 쥐었을 때의 차가운 감촉까지 모두 황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것을 보따리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아래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런데 칠성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칠성이 자리를 비운 사흘 사이 판석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판석의 마름인 도삼이라는 자가 칠성의 방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도삼은 판석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자로 고을에서 그가 들이밀지 못하는 문은 없다는 말이 돌 만큼 눈치가 빠르고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이 없는 틈을 노려 방안을 살핀 도삼은 집단 아래에서 낡은 칼집을 발견했습니다. 칼을 꺼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칼집의 길이와 형태, 그리고 가죽에 찍힌 작은 문양 하나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사 머슴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도삼은 즉시 판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판석은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혼자 방에 앉아 있던 판석은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저 머슴이 그냥 머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판석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열흘 안에 다 끝날 일이지. 그러나 그 중얼거림이 끝난 뒤에도 그의 손은 술잔 위에서 잠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이틀 뒤 칠성이 직접 판석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칠성은 판석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하러 온 사람처럼 문지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께 전해주십시오. 마님 땡 머슴이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다고요.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짧았습니다. 판석이 직접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석은 칠성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눈 안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판석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칠성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이 저를 너무 박대합니다. 이제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 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판석의 두꺼운 눈두덩 아래에서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가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마름인 도삼도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도삼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판석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칠성은 무릎을 꿇은 채 판석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돌바닥에 닿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영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칠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칠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쓸만한 자리를 찾아봐야겠구나. 칠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숙인 채로 입가에 아주 작은 선이 다시 그어졌습니다. 판석은 보지 못했습니다. 마당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그 가느다란 선을요. 열흘 중 나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계획도 그 박자에 맞추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출의 손에서 나온 금빛 두꺼비 20개가 집단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고 쌍돌이 형제는 이래 뒤 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은 이제 판석의 집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판석의 집에 들어간 첫날 밤 칠성은 허드렛꾼들이 묵는 행랑채 구석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짚을 깐 방바닥에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펴지도 않고 그냥 그 위에 등을 붙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껌뻑이지도 않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물 흐르듯 펼쳐졌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어긋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일어나
가장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물을 깃고 땔감을 패고 소여물을 챙겼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는 사이에 칠성은 이미 마당 한쪽을 말끔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은 잘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익히기 위한 것이었죠. 창고의 자물쇠 위치, 마름 도삼의 방이 어디인지, 판석이 서류를 보관하는 사랑채의 깊숙한 곳까지 칠성의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며 조용히 모든 것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도삼은 칠성을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뭔가를 할 때마다 그 곁을 얼쩡거렸고 가끔씩 툭 던지듯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댁에서 얼마나 있었냐? 마님이 자주 밖을 나가더냐? 혹시 서찰을 보내는 일이 있더냐? 칠성은 그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요, 모릅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의심을 받고 너무 모르면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창고 근처를 지나다가 도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삼은 아무 표정도 없이 칠성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에 마님 댁방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칼 같은 게 있더구나. 그게 내 것이냐? 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길에서 주운 것입니다. 묵직해서 호신용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도삼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믿는다고도 의심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서 칠성은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나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칠성은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날 무렵 판석이 칠성을 불렀습니다. 사랑채 아니었습니다. 판석은 손에 술잔을 들고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마님 댁에서 오래 지냈으니 그 집 사정을 잘 알겠구나. 칠성은 반 발짝 앞으로 나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작은 것들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판석의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부인이 혹시 바깥에 기댈 만한 사람을 두고 있느냐? 관아에 아는 이가 있다거나 문중 어른 중에 힘쓸 자가 있다거나. 칠성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하면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문중 어른 한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분은 이미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관아에는 아무 연줄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마님이 그것 때문에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리시더이다. 판석은 그 말에 만족한 듯 다시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잘했다. 앞으로도 그쪽 소식을 내게 전해라. 칠성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판석에게 흘린 정보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실제로는 윤씨 문중에 먼 어른 한 분이 건강하게 살아 있었고 그분에게 이미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해둔 상태였습니다. 칠성은 필요한 진실은 숨기고 판석이 듣고 싶어 할 말만 골라 내어놓았습니다. 거짓을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지만 진실의 일부를 가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속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중 1회째 되는 밤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을 물리고 판석이 혼자 사랑채에 앉아 문서를 넘기고 있을 때 칠성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판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성은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추어 말했습니다. 마님 댁 선산 말입니다. 제가 그 산에서 이상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산 기슭에서 흰 형체들이 떠돌고 짐승도 아닌 소리가 들려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 산 근처에는 밤에 얼씬도 안 합니다. 판석은 처음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따위 소리에 내가 겁을 먹을 것 같으냐? 칠성은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르신께서 그 산을 차지하시기 전에 직접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풍수 어른이 말씀하신 직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운이 어르신께 맞는지 아닌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석의 눈빛이 한 박자 흔들렸습니다. 직이, 정승이 나올 자리. 그 말들이 그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보겠다. 칠성은 물러나면서 속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획의 핵심이 걸려들었습니다. 밤 10시 무렵 칠성은 판석과 나란히 선산 기슭을 향해 걸었습니다. 판석은 마름 도삼만 데리고 왔습니다. 손에 든 초롱불이 흔들리며 좁은 산길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은 두 발짝 뒤에서 조용히 따랐습니다. 걸으면서 칠성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몸이 차분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긴장한 기색이 보이면 도삼이 알아챌 것이었습니다. 산길이 좁아지고 나무들이 빽빽해질 즈음 칠성은 슬그머니 허리춤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쑥을 단단히 뭉쳐 감아둔 작은 묶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판석이 걸음을 늦추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칠성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는 척하면서 그 쑥 묶음에 불씨를 튀겼습니다. 마른 쑥은 불꽃 없이 짙은 연기만 피웠습니다. 냄새가 진하고 쓴 연기였습니다. 그 연기가 낮게 깔리며 밤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번져나갔습니다. 초롱불이 연기에 가려지며 불빛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산 기슭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고 가늘었습니다. 마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누군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더 커졌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끊기는 소리, 그리고 길게 꼬리를 끄는 소리가 번갈아 섞였습니다. 쌍돌이 형제가 미리 자리를 잡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우 울음을 흉내내는 소리였지만 밤 산속에서 연기 속에 묻혀 들으면 사람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섬뜩했습니다. 판석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살폈지만 연기 때문에 불빛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도삼이 판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누렇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산 기슭 아래쪽에서 흰 형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쌍돌이 형제와 소장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도 없이 느릿느릿 나무 사이를 오가며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흰 천이 물결치는 모습은 도저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바람에 흰 옷자락이 살랑이는 순간에는 형체 자체가 공기 속으로 녹아들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판석의 손에서 등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도삼 쪽으로 바짝 붙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저게 뭐냐? 도삼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칠성은 그 뒤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에 몸을 붙인 채 눈으로만 앞을 주시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 두근거림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어린 시절 가문이 무너지던 밤 어둠 속에서 홀로 도망쳐야 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칠성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판석의 귀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이 산이 주인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지기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주인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내려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삼이 허겁지겁 뒤를 따랐습니다. 판석이 저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을 칠성은 처음 보았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산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무에서 등을 떼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쑥 연기는 여전히 산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흰 형체들이 천천히 멈추어 섰습니다.
칠성은 그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돌이 형이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가슴 안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생겨났습니다. 혼자였던 싸움에 등을 내어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오래 혼자 버텨온 그를 처음으로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칠성은 발걸음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판석의 마음속에 공포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씨앗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반드시 재산을 내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탐욕을 이기게 만들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스스로 손을 내밀게 만드는 미끼였습니다. 집단 아래 금빛 두꺼비 20개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쓰일 순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선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판석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아침 내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여보냈지만 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 말을 아꼈고 마당에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그 침묵을 등 뒤로 느끼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질을 하면서도 귀는 사랑채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판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 잠을 못 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죽죽했고 평소 기름기 흘리던 뺨도 어딘가 쪽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칠성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 산에서 본 것들 말이다. 그것이 정말 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판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면 더 심합니다. 그 산신이 아직 주인을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판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 그의 몸속에 남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공포를 완전히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판석은 입술을 꽉 다물더니 팔짱을 끼고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산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되지 않겠느냐? 죄를 크게 지내면 달래질 것이다. 칠성은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겁은 먹었지만 포기는 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집단 아래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금빛 두꺼비 20개가 천안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노쇠 두꺼비들은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무게감도 색깔도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도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눈에는 그것들이 황금이 아니라 단지 쇠붙이로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한 사람의 탐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조금은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두꺼비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황금이 아니다. 하지만 욕심 앞에서는 황금보다 더 무겁게 보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판석 앞에 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산신에게 제를 올릴 방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산신은 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황금을 예물로 올리면 기운이 누그러지고 그 다음 주인을 받아들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 황금으로 재물을 마련하신다면 산이 어르신을 주인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판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는 의심과 욕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칠성은 망설이는 척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며 대답했습니다. 산신이 흡족해 하려면 적어도 황금 두꺼비 20개는 되어야 합니다. 황금 두꺼비는 제복을 불러들이는 형상이라 산신이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판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는 도삼을 불러 무언가를 낫게 지시했습니다. 도삼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은 그 장면을 먼 거리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판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틀 사이에 판석은 자신의 문전 옥답 가운데 가장 기름진 논 2떼기를 헐값에 처분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판석이 땅을 팔다니. 소문이 나돌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판석은 황금 덩이를 사들였습니다. 황금 두꺼비 20개를 맞추어 달라고 했지만 그만한 황금을 그 짧은 시간 안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판석은 거금을 들여 시장에 나온 황금 덩이들을 쓸어 모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돈을 쥐어짜는 과정이었지만 정승이 나올 자리라는 말이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칠성의 가슴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판석이 논을 처분하러 나간 날 칠성은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땅을 사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쌍돌이 형이었습니다. 쌍돌이 형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내밀었고 판석은 그 돈을 집으면서도 무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빼앗아간 땅이 어떤 손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보면서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계획이 단순히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편 칠성은 그 시간 동안 판석 몰래 한 가지 일을 더 해두었습니다. 윤씨 문중의 먼 어른인 윤참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담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판석이 부인에게 가한 압박들, 조작된 빈 문서들, 그리고 선산을 빼앗으려 한 경위를 하나하나 적어보낸 것이었습니다. 윤참판은 비록 고을 바깥에 살았지만 관아에 닿을 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칠성은 오래전부터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소식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짐작하고 있었죠. 열흘째 되는 날 저녁, 판석이 황금 보따리를 안고 선산으로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도삼과 하인 둘을 더 데려왔습니다. 판석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산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지기가 잠잠해질 것이고 그러면 선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행렬의 맨 뒤에 섰습니다.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허리춤 안쪽에는 얇은 천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봉출의 금빛 두꺼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산을 오르기 전 자기 방에서 그 두꺼비들을 한 번 더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손에 쥔 것이 황금인지 쇠붙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봉출의 손재주가 이 순간을 위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그것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짧았습니다. 칠성은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칠성은 판석의 걸음걸이를 살폈습니다. 판석은 황금 보따리를 두 손으로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무겁고도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의 넓은 바위 앞에서 판석이 멈추었습니다. 그곳이 재를 올릴 자리였습니다. 하인들이 준비한 재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과일, 포, 술, 그리고 황금 보따리가 그 가운데 놓였습니다. 판석이 두 손을 모아 바위 앞에 서려는 그 순간 칠성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황금을 상자에 담아 올려야 합니다. 손이 닿은 채로 올리면 정성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인을 시켜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황금 보따리를 풀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황금들이 상자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낮고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상자 뚜껑이 닫혔습니다. 칠성은 그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내리깔고 2번 절을 했습니다. 판석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도삼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 동작 속에 상자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손이 움직인 것은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허리춤 안쪽에 있던 금빛 두꺼비 상자가 바위 위에 올라갔고 진짜 황금이 든 상자는 칠성의 옷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과 절하는 동작이 그 순간을 완벽하게 가려주었습니다. 판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도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성은 바위 앞에 선 채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산 아래 어딘가에서 밤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를 허락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판석은 바위 앞에 2손을 모으고 서서 중얼중얼 무언가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 상자가 든 것이 진짜 황금이라 믿으며 정승이 나올 명당이 이제 자기 것이 된다고 믿으며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칠성의 눈에는 오히려 측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돈으로도 땅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측은함은 잠깐이었습니다. 칠성의 머릿속에는 윤씨 부인의 눈물 젖은 얼굴이 스쳤습니다. 깨진 항아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부인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열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틀 사이에 윤 참판이 보낸 사람이 관아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판석의 등 뒤에서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맑게 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재를 올리고 내려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판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어젯밤 재를 올리고 나서인지 눈빛에 묘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금 두꺼비를 바친 이상 산신이 자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밥상을 받으며 판석은 도삼에게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라. 열흘이 지났다. 이제 선산 문서를 내놓을 때가 되었다. 도삼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판석은 밥 한 술을 입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선산을 손에 쥔 사람의 여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행랑채 쪽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그날 5시 무렵 판석의 집 대문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여러 개 겹쳐서 들렸고 그 뒤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칠성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차분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관복을 입은 관원들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쉰 안팎으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롭고 등이 곧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판석이 사랑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수령은 판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판석, 과부를 겁박하고 문서를 조작하여 재산을 빼앗은 죄, 그리고 타인의 선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죄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러 왔소. 판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억울합니다. 내가 조작이라니. 그 부인이 빌린 돈은 분명 문서가 있소. 수령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문서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소. 관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내용을 따져볼 것이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젯밤 선산에서 제물로 올린 황금 상자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오.
판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황금 상자. 그 말에 판석은 반사적으로 도삼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삼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금은 산신에게 바친 것이요.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오. 수령이 말했습니다. 그 황금 상자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직접 열어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선산 바위 위에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판석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안에 황금 두꺼비들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원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석의 눈도 상자 안을 향했습니다. 판석의 입가에는 아직 안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황금빛이 반짝이기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황금이 없었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것은 문서들이었습니다. 판석이 그동안 소장농들에게서 빼앗은 땅 문서들, 그리고 이자를 부풀려 조작한 빚 증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얹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빼앗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칠성이 판석의 사랑채를 드나들며 틈틈이 서류 위치를 파악해 두었다가 상자 바꿔치기를 하던 그 밤 사이에 몰래 꺼내어 담아둔 것이었습니다. 진짜 황금이 든 상자는 이미 윤씨 부인의 집 마루 아래에 안전하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지다가 다시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추었습니다. 문서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뱉어놓은 것인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목 안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수령은 문서 하나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판석은 그 자리에서 두 팔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삼은 그보다 먼저 담장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이미 밖에서 기다리던 관원들에게 막혔습니다. 마당 한쪽 하인들이 모두 멀찍이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칠성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지도 표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판석이 관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칠성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판석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칠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칼을 닦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 손으로 금빛 두꺼비를 쥐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같은 텅 빈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안쪽에서 처음으로 아주 작고 조용한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칠성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손등으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서들은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쌍돌이 형제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땅 문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고 다시 접고 또 펼쳐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형이 먼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아우도 뒤따라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소장농들도 저마다 찾아온 문서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봉출은 대장간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집게를 내려놓은 채 한동안 화로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집에도 마침내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빈문서가 모두 무효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인은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관원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해주자 그제서야
부인의 두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고개를 숙여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낮고 고요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마루 끝에서 혼자 눈물을 닦던 날들이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도 무릎을 꿇고 버텼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고을 어기 나루터에 칠성이 서 있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 들고 온 것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가 더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부인은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루터를 흐르는 물소리만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칠성이었습니다. 마님, 이제야 가문이 원수도 갚고 마님의 눈물도 닦아드렸으니 미련이 없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그것이 말이 되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칠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 안에서 작은 것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패쪽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인이 눈을 가늘게 모아 살펴보니 성씨와 함께 옛 벼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칠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이름입니다. 가문이 멸문을 당하면서 이름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부인은 패쪽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물으려다가 그 물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부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배가 천천히 물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작은 패쪽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고을에서 칠성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사라진 머슴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산의 소나무들은 그 봄부터 유난히 푸르렀고 윤씨 부인 댁 마당의 봉숭아는 그 어느 해보다 붉게 피어났습니다. 쌍돌이 형제는 제 땅을 갈면서 올해는 밥을 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봉출은 대장간에 새 화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최판석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잊혔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른 봄 서리빨이 녹는 자리에서 새싹이 올라오듯 고을은 그렇게 조용히 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에 평안만 가득하십시오.